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상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김준호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데 보장은 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이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보험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미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보아입니다. 네,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보험 분석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 보험 분석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준호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MC님,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위급한 상황의 혜택을 보려고 가입을 하는데요. 어떻게 MC님은 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암보험도 가입돼 있고 실손보험도 가입돼 있고 또 최근에는 운전자 보험까지 나름 잘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장을 제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보험들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험을 가입은 했는데 보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가입을 할 당시에는 설계사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는 됐었는데 또 막상 좀 시간이 지나가서는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게 분석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아가서는 오늘은 시청자님들께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을 받아보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전문가님께 어떤 걸 여쭤볼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도 잘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기간이요. 기간도 또 다양한 용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납입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전체 보험이 몇 년 납인지가 중요합니다. 기간 설정을 갱신으로 했는지 또는 비갱신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갱신과 비갱신 차이점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갱신은 5년마다 갱신할 것인지 또는 10년마다 갱신할 것인지 결정해서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보험을 유지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장점은 월 납입 금액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금액이 많이 올라서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비갱신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갱신은 어떤 건가요? 네, 비갱신은 20년 납입을 하고 90세나 100세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20년간 납입을 하고 남은 여생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단점은 20년을 납입을 하는 동안 월 납입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20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갱신과 비갱신의 차이는 잘 알았는데요.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갱신은 월 납입 금액이 저렴한 걸 생각해보면 갱신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비갱신에서는 월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남은 여생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또 금액이 갱신보다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전문가님? 그렇네요. 헷갈릴 수 있겠네요. 저는 고객님께 상담을 할 때 갱신이든 비갱신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갱신과 비갱신을 섞어서 조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섞는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갱신이랑 비갱신을 좀 합쳐서 가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집안에 암이 걸린 분이 있거나 친척분 중에서 암이 걸리면 나도 이제 걸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암보험을 추가 가입을 요청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암진단금을 5천만 원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비갱신으로 20년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면 50대에서 60대 위험률이 가장 높은 나이라서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50대 남자가 암진단금을 5천만 원을 가입했을 때 각각 보험사들의 비갱신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평균가가 10만 원, 많게는 16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납입 금액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 가입을 하기에는 이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의 진단금이 얼마인지가 정확히 체크해 보시고 20년 갱신으로 암진단금을 5천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가입하면 좋습니다. 네. 이 자료는 20년 갱신으로 암진단금 5천만 원을 가입했을 때 금액입니다. 5에서 6만 원대로 나오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비갱신일 때 10에서 15만 원 금액인데 갱신으로 가입을 하면 5에서 6만 원 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납입 후에 갱신하는 시점에서 그때 보험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비갱신 보험은 메인이 되고 새롭게 가입하는 갱신 보험이 서브 보험으로 가입함으로써 납입 금액도 줄이고 가성비 있게 더 큰 진단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갱신, 비갱신 어느 하나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좀 적절히 섞어서 적절한 가격에 또 보험을 잘 계획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을 받기 전에 사전에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뇌와 심장 범위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에서 3대 질환은 암, 뇌, 심장 보통 이렇게 세 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 중에서 뇌랑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혈압약을 드시거나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혈압약은 혈관들이 좁아져서 혈관을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약이고 고지혈증약은 피가 점점 물컹물컹해지고 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혈관 질환은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뇌에 관한 보상을 해주는 조건들입니다.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뇌혈관이 동그라미가 엄청 많은데요. 뇌혈관을 가지고 있으시면 뇌졸중, 뇌출혈도 겹치는 부분이라서 뇌혈관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심장에 관한 보상하는 자료입니다. 그림 자료를 보시면 허혈성 심장질환이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허혈성 급성 심근경색까지 한꺼번에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허혈성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뇌에서는 뇌혈관의 범위가 넓고 심장은 허혈성이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 뇌혈관과 허혈성이 꼭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대부분 내 보험이 잘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관가하지 마시고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모르고 무작정 전문가님께 상담을 의뢰드리는 것보다는 좀 알고 나서 어떤 부분을 여쭤볼지 또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할지 여쭤보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정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고 납부하는 금액이 20년간 모이면 몇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기에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법이 바뀌어서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은 보험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점점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또 법도 계속해서 바뀌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민식이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예전에는 벌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민식이법으로 인해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 보험사들의 벌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고 아이가 다쳐서 입원하는 동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생깁니다. 맞아요. 요즘 간간이 뉴스나 아니면은 신문에서 민식이법으로 인한 사고는 조금 더 엄중한 처벌이 많이 나온다는 기사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두 번째,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교통사고는 원만한 합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는 벌금도 벌금이지만 징역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부모와 원만한 합의는 했어도 재판에서 그거와 별개로 징역을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고객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꼬리 물기로 지나가다가 신호 위반이 되면서 어린아이가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결국 재판을 했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벌금도 나오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한 합의 후 재판도 다행히 원만하게 끝냈습니다. 이 고객은 저에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고 벌금과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잘 보상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법이 바뀌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또 제가 정보를 전달해드리지 않았다면 이분은 더 큰 곤란한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참 암담하네요. 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특히 스쿨존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볼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도 중입자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뉴스에서 이 중입자 치료를 잘만 하면은 암이 정복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어떤 건가요? 네,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이 중입자 가속기에 들어가서 몸속의 암세포만 제거하는 그런 의료행위입니다. 보험사는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거기에 발 맞추어서 보험 상품을 쭉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이 의료 기술이 좋아짐에 따라서 또 법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5년에서 7년 주기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5년에서 7년 주기로 보험을 갈아타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매번 갈아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발전된 정보를 파악 후에 보험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보험을 점검받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갱신으로 너무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암, 뇌, 심장, 3대 질환 중 뇌랑 심장은 혈관에 관한 부분이기에 뇌는 뇌혈관 진단비가 잘 되어 있는지, 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잘 되어 있는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과 법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석을 받으실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보험을 좀 더 꼼꼼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위급한 상황에 보상을 받기 위함인데 우리의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엉망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지인들에게 보험을 가입할 때 알아서 잘 가입해줬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가입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 가입하신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보험이 엉망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정작 난감하고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전문가에게 보장 분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 분석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칭찬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보험 보상 잘 받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선우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보험에 대한 보상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험 이야기 나눌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나눈 부분이 이제 바로 보상 분야일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오늘은 갑상선 질환 주제로 이제 보상 사례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그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갑상선 질환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한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병원에 검진을 받고 나는데 사회자님도 여성이시잖아요. 혹시 갑상선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아직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대신에 제 어머니께서는 진료를 최근에 받으셨고 또 근처에 계시는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서 주변에서 많이 보고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갑상선 질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저도 여성분들과 상담시 이제 주변에서 듣고 계신 경험을 이제 꽤나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바로 보상이잖아요. 사람은 이제 누구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이 갑상선의 이상증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 받는 진료 그리고 시술 거기에 이제는 수술까지 이 대부분이 이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이 갑상선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자료에 보이는 모습이 이제 바로 갑상선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성분들이 이제 부인과 질환과 더불어서 보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여성에게 이제 빈번하게 찾아오는 질환인 만큼 여성분들은 이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 부인과 질환과 동일하게 이제 갑상선 질환도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분께 받는 이제 진료 및 치료의 대부분이 보험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아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질병인데요. 제 주변에도 이 갑상선 질환으로 병원 갔다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보험 소비자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 의심되는 이제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의사에게 이제 진료를 받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 바로 이제 검사에 들어가는데 갑상선 질환은 제 사례도 해서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상선 질환은 이제 워낙 이제 흔한 질환이어서 이제 저 또한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목에 혹이 생긴 것 같다거나 음식을 삼킬 때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갑상선 질환부터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병원에 가게 된 건 한 약 2년 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문가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저도 목에 이물감이 생기면 병원을 꼭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가게 되신 걸까요? 예, 하는 일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험인지라 이제 아는 것도 많고 이제 듣는 것도 많고 해서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이 갑상선 질환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2년 전 기억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의심 증상이 처음 들었을 당시 우연히 목 부위를 만지게 됐는데 갑상선 부위가 좀 평소와 다르게 좀 툭 튀어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기분 탓이겠지 했지만 이제 며칠이 지나도 이제 걱정이 가시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직접 이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셨겠어요. 또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많으셨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검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당시 검사받은 비용은 보상을 받으셨을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가장 무게를 실어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갑상선 질환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검사가 있지만 저는 이제 호르몬보다는 당시 만져뒀던 혹이 혹시나 암은 아닐까 걱정이 돼서 간 거기 때문에 혹이 단순 혹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건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았고요. 네, 검사 결과를 또 바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보상이잖아요. 그만큼 검사로 받으셨다는 이 초음파 진료비 보상을 받으셨을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지금 자료 보이는 이미지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이거 병원에 가면은 가끔 받게 되는 종이 아닌가요? 저도 좀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보상이잖아요. 이제 방금 보신 서류가 그 보험금 청구 시 이제 가장 필수가 되는 진료비 영수증이라는 서류인데요. 지금 저기 이제 체크해 놓은 환자 부담액에서 그 내가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이제 대부분의 금액이 이제 보상이 됩니다. 네, 진료비 영수증 계산서 잘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분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 보이실까요? 실제로 제가 보장받고 있는 이제 실손 의료비라는 보험의 이제 보장 내역을 이미지로 가져왔는데요. 체크해 놓은 부분에서 이제 통원 의료비라는 항목 보이실까요? 저기 보시면 이제 2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즉 보험 소비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하루 통원 시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루 한도 금액을 뜻하는데 앞전에 보여드렸던 제 사례를 이제 빗대어 얘기 드리면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이제 약 9만 원을 이제 병원에 납부했는데 보험사로부터는 보상으로 약 8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이제 보상받았습니다. 8만 원이라는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앞에도 이제 설명드린 것 같이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하게 가는 의원은 자기 부담금을 1만 원으로 이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 1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외한 약 8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랑 설명이랑 같이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렇게 단순히 초음파 검사만 받고 별일이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다면 다행이겠지만 반면에 추가적인 검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예상치 못하게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더 받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검사들도 다 보상이 되는지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님은 이제 아무래도 오랜 진행하셔서 그런지 이제 보상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어서 드릴 얘기를 바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추가 검사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추가 검사는 환자는 이제 단순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지만 그 환자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추가적인 질환이 의심됐을 때 행할 수 있는 이제 검사를 뜻하는데요. 추가 검사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저렇게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이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은 다행이지만 초음파 진료 중 이제 혹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면은 추가적인 검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이제 권장받고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네, 혹의 형태가 있으면 추가 검사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제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이시기에 이제 공감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자료를 보실까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제 목 쪽에 위치한 갑상선 부위인데 무언가 이제 툭 튀어나온 것 같지 않나요? 그 사회자님께 이제 우선 질문 드리면은 혹시 갑상선 결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갑상선 결절 저도 들어봤습니다. 주변에 이 결절이 암이어서 결국 수술을 받으셨던 분도 계셨어요. 맞습니다.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얘기해 드리지만 갑상선 질환은 이제 워낙 흔한 질환이어서 주변에 이제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갑상선 결절이란 그 자료로 다시 보시는 것 같이 갑상선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종양을 뜻하는데요. 성인 여성분 일부가 이제 경험하는 굉장히 이제 흔한 질환입니다. 이걸 그저 모르고 이제 방치했을 시에는 이 결절의 크기가 커지거나 모습이 이제 변형되게 되면은 갑상선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최대 이제 암으로까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암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왠지 저도 목을 한 번 더 만지게 되고요. 결절 발견을 했을 때 우리는 초음파랑 더불어서 어떤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선 결절의 검사는 이제 단순 초음파 검사로 이제 알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는데요. 발견된 결절의 이제 크기가 이제 매우 작고 단순 종양으로 이제 확인이 된다면은 바로 이제 제거가 아닌 그 추적 관찰을 통해서 지켜만 보게 되는데 그 크기가 이제 1c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무시하기 이제 어려운 크기이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은데 이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를 그 세친 검사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던 정보가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친 검사 시 혹여라도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결절이 이제 아까 암으로 이게 변형될 수 있다고 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만큼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은 위험한 혹인데 추가 관찰로 이제 크기에 이제 변형이 없다면은 다행이지만 크기가 이제 변화가 있고 결절의 모습이 이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모양으로 변형하게 되면은 수술을 이제 권장받고 그 수술을 이제는 시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수술은 혹시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아실까요? 아니요, 전문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수술이 있지만 보통 고주파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는데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지금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료에 보이시는 이제 수술이 고주파 수술인데 일반 수술과 달리 절개를 하지 않아서 그 목에 이제 통증이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이 종양에 생긴 위치가 이제 1mm 정도라서 고주파 바늘을 삽입해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제거합니다. 그 흉터도 없고 그 부담도 적고 빠른 회복이 가능한 치료입니다. 그 수술의 비용이 대략 이제 얼마나 나왔으며 보험에서 이제 보상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네, 정말 다행히도 결절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서 이 치료 비용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로 발생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다행인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무에서 많은 분들을 뵙고 사례 또한 이제 꾸준히 그 듣기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치료비도 이제 치료비지만 그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후유증도 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 이제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서 이제 금액을 보실게요. 제가 이제 앞전에 다뤘던 내용이죠. 그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손 의료비에서 우선 그 대부분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요. 다음 이미지도 이제 보실 텐데요. 이미지에 보기에 앞서 이제 사회자님 혹시 그 수술비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수술하면은 보상을 받게 되는 보험 아닌가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험에서 그 수술비 보험도 빼놓지 않고 이제 늘 이야기하는 이제 분야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지금 다루고 있는 이제 결절 제거도 이 수술비 보험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까요? 결절 제거는 저는 단순한 시술이라고만 생각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결절 제거도 수술로 분류가 된다면은 수술비에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실손 의료비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수술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네, 자료에서 보는 것 같이 내 보험 내 보장 내역에 저렇게 이제 질병 수습이라는 보장이 있으면은 먼저 저기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자료는 이제 숫자 수습이라는 표현하는데 여기 아예 이제 갑상선 관련 질병 수술이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먼저 질병 수술비는 보장에서 보장도 받고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갑상선 관련 질병 수술비 부분까지 이제 모두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오늘 몰랐던 내용을 전문가님 통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 주제가 이제 보상 사례였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보험이 없는 분은 이제 드문 반면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이제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이제 시청자분들도 지금까지 이제 몰라서 받지 못한 보험금은 없는지 잊어버리고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계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지금까지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에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그 세상의 모든 보험 소비자분들이 보험으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네, 이선 오늘 전문가였습니다. 네, 보험 보상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오늘 강미란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칭찬할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혹시 앵커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고요. 또 따로 요즘에는 기사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일상생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생활이라는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우리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좀 배상해주는 보험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말하고요. 혹시 네.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은데요. 광범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끼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라서 광범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도 보장의 범위에 따라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앵커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인지 알고 계실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가 따로 있는지 지금 방금 알았는데요. 저는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고 필요한 보험이다 이런 것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3세 미만의 자녀만 보장이 가능하고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보험 증권상 기재된 주택에 주민등록상 등기 중인 8촌 이내의 친족, 별거 중이더라도 피보험자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의 자녀가 보장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녀 일상 배상 책임은 예전에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이 넣었던 보장으로 피보험자 본인인 자녀와 자녀의 보호자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보호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가족 중에 한 명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앞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는지 따라서 이 보상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갖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말은 피보험자가 소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뭐 세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데요.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상계해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청소년 자전거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인터넷에 청소년 자전거 사고 또는 자전거 사고 처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연관 검색어에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청구가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실을 상계해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장이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과실 비율을 따져서 해당 금액을 전액 보상해 주는 것일까요? 역시 보험 불만제로 앵커님다운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전액을 다 보상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가입한 시기와 보험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내가 가입한 약관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나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대물에 대한 부분은 20만 원, 누수에 대한 부분은 50만 원으로 좀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의성이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금에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간혹 가다가 중복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복 가입이 되더라도 비례로 보상하기 때문에 전액을 다 그냥 그 실손 범위에서만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상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가족 중 2명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분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각각 비례로 보상해서 본인 부담금이 없이 보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 50만 원 정도로 조금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인데요.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유용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앞에서 조금씩 언급을 했었는데요. 중복적으로 가입을 했더라도 실제 손해액만큼만 그 금액 내에서만 비례 보상이 되고요. 고의나 천재 지변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거주를 해야지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사를 했다 또는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주소지를 보험사에다가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유의해야 할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고 또 나의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오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보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자체가 특약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입은 불가능해요. 근데 건강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 또 운전자 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특약이라서 가입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또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자체의 특약 한 개의 보험료만 따져본다면 한 달에 1,000원도 안 하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부터 일상생활 중 다양한 사고에서 내가 배상을 해야 할 때, 책임을 져야 할 때 가능한 보장의 범위가 매우 폭넓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보험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칭찬보험이었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보험인데요.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은 오늘 김보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간병 관련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간병 파산이나 아니면 독박 간병, 아니면 간병 살인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도 워낙 많아서 이런 영상들이 자꾸 제 알고리즘에 뜨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독박 육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독박 간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혼자 케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간병 파산이나 독박 간병, 간병 살인 사실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무섭고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근데 거기에 사용한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모두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요. 이거는 우리나라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 2000년대부터 205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시겠지만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네.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또한 2050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5년 뒤에는 3명 중에 1명이 노인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이면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2019년 65세 이상이 9%가 되고요. 2050년에는 16%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65세 이상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질환자의 수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0개부터 이제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보시면 65세 이상, 75세 이상, 85세 이상 모두 만성 질환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절반 정도가 지금 3개 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인구 수는요, 973만 명으로 약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명 중에 1명이 3개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500만 명 정도가 이제 3개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는데 간병이 필요할 수 있는 예비 간병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간병비를 보니까요. 평균 간병비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30일이면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간병비가 드는데 가족들이 매달 450만 원씩 부담하기에는 매우 크죠. 이제 그렇다고 가족들이 책임지고 간병하는 것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여럿이라서 처음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환자를 보지만 매번 월차나 반차 그리고 휴가를 계속 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족 중에 1명이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요. 퇴직 간병을 하게 되는데 앵커님 그렇다면 퇴직 간병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아무래도 한 명이서 아픈 사람을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박 육아, 이렇게 육아랑 좀 비교가 되곤 하는데 육아는 그래도 작고 어린 갓난아기인데 이렇게 간병 같은 경우에는 어른의 몸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표는 부모 간병 시에 가장 걱정되는 점을 조사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 그다음에 직업이나 학업 유지 등의 사회 활동의 제한, 그리고 간병이 길어질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이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되는 걱정과 지금의 현실이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경제적인 준비나 간병보험 가입 여부는 10명 중에 3명 정도 아니면 3명도 안 되는 분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간병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지만요. 그냥 걱정으로 남겨두고 대비가 되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누구나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본인과 가족의 간병에 대해서 대비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간병 시 가장 걱정되는 점 1위가 바로 경제적인 부담인데 부담에 대해서 걱정이 크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준비는 오히려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는데요.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비율과 또 간병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확률이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병보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간병보험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지원받는 것과 간병비를 지원받는 것 2가지인데요. 가장 큰 특징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지원은요. 간병이 필요한 시간 48시간 내에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병인을 따로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48시간 내에 요청해 주시면 요청해 주신 병원으로 간병인이 직접 오는 특약입니다. 갑자기 하루 이틀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간병인을 알아보지 않고 신청만 하면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정한 간병인이 오기 때문에 간병인과 약간 불편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교체하고 싶은 경우에는 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특약은 갱신형 특약이기 때문에 보장받는 내내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는 것과 갱신 주기가 도래하면 보험료 상승 또한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간병인 지원은 수술 날짜가 정확하게 있는 경우 그리고 간병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간병비 지원 특약인데요. 간병인을 직접 사용하고요. 여기에 서류를 제출하면 상응하는 돈을 간병비로 받는 형식입니다. 먼저 다들 걱정하셨던 것이 간병인을 구하는 게 따로 알아봐야 되고 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파견업체에 요청하면 간병인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게 저는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이 간병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간병비가 지급 가능합니다. 이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꼭 취득하셔서 가족 간병의 경제적인 도움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병인 취득 방법은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 고졸 학력을 가지고 있고 간병사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간병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데요. 매년 2번 정도 3월과 9월에 시행되고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유리한 대로 간병인, 간병비 모두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간병인 지원과 간병비 지원 이렇게 간병보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간병인 지원과 간병비 지원 중에 좀 어떤 걸로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께서 좀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간병인 특약은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알아보기가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좀 쉽게 그냥 보험회사에서 뭐든지 알아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간병인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안 내력상 혹시 치매라든지 유전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간병비로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족끼리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간병인 자격만 있으시면 그것도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귀찮지 않게 알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간병인 지원, 그다음에 조금 유전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간병비 지원이 좋겠다고 팁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보험으로 모든 것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들의 장기적인 희생까지 보이는 상황이라면 꼭 준비하셔서 모두가 노년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기억하실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병보험은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꼭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식습관이나 이제 스트레스로 노인 질환이 40대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간병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